부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자기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자산이 2배, 3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그림자를 밟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부자가 흘리고 간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자기의 자산을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의 재테크라는 것은 축적된 부를 머니게임을 통해서 서로가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느냐의 문제로 빠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자가 형성이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돈 많은 게 싫다는 사람들은 이미 부자거나 사실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지만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나 정작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부자가 된다 라고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깜지를 써라. 간절히 끌어당기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누군지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부자 되는 법이라며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논리적 오류로 번복된 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부자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연이 대한민국 최고 주식고수 박경철님의 부자경제학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 3가지와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부자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해주세요. 부는 이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는 곧 양식이지요.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부분들 필요한 건강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부라는 것은 살과 보리, 밀가루를 사 먹는 식량을 구하는 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많은 범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에 취미가 있다면 음반을 사 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승용차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림을 좋아하면 미술품을 하나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사용 가능하고 내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그 크기가 얼마가 되든 그것은 실제로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째 관점에서 이 부는 내가 소위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부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부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넘치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은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가 권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추구냐 하는 것을 스스로 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문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부자란 내가 더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부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더 필요하지 않는 만큼을 부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미술에 취미가 있어서 그림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면 그것도 부자가 되기 위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대신에 지리산에서 수도하는 스님이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 글망 하나, 그저 바로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충족되었는가, 그것을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부자 마인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나 투자를 보는 그 눈에는 사실 통찰적인 부분이 있고, 또 혹은 부분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통찰적으로 보면 큰 눈으로 보아야 되는 흐름도 있죠. 그래서 경제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도 역사성이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격의 움직임, 부동산이 올랐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미시적인 부분만 자꾸 보지만, 하지만 부를 그 통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의 환경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환경과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개발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경제가 크게 동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고, 일자리는 충분하고, 또 급여나 그 외 GDP 혹은 개인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은 현재는 미약하였으나 미래가 창대하리라는 구절처럼 비록 현재는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내가 노력만 한다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미래에 빈곤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투자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고도성장기가 정체가 되고 이러한 정체기에 들어섰을 때는 더 이상 사회적인 부가 확대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성장기 동안에 벌어들인 자산을 이제 모아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분배를 할 것인가, 혹은 이것을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늘려나갈 것인가라는 철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국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플러스섬 게임이었죠. 재벌은 재벌대로, 물론 더 많은 비율로 벌었지만 재벌은 재벌대로 벌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급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일자리가 생기고, 또 공장이 생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정체 상태에 이르렀지요. 그러면 예전보다 우리가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대신 이제는 모두가 플러스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어놓은 부를 가지고 내가 너의 것을 가져와서 내가 더 배를 불리겠다라는 이 생존의 게임으로 내몰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테크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 과정, 즉 2차적 재분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축적된 부를 머니 게임을 통해서 서로가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느냐의 문제로 빠졌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자산과 당신이 가진 자산을 앞에 판돈으로 놓고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게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재테크 열풍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 전체에 들어서서 그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머니 게임의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연기금이나 국가의 공공기금은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지출 비용을 줄이고 대신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연기금을 계속적으로 기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못 주겠다 하면 언젠가는 아마 폭발할 겁니다. 이때 해결책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쉽지만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요. 네. 현재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을 2배로 높이면 우리는 연기금이 고갈이 2030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두고두고 영원히 연기금이 굴러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금, 기금, 공적 자금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 말은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모든 국가 공공자금들이 결국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니까 내 자신이 좋든 싫든 내 자산이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 자금들이 또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금과 충돌이니까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부자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금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금리 쉽게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리는 여러 가지, 일식집에 가면 주방장이 여러 개의 칼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지표로서의 어떤 금리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금리의 역할도 있고, 또 혹은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비율의 개념에서의 금리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금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안정 가능한 수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지현 씨가 이제 1억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연투자 수익률 10%씩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10%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1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은 지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10%씩만 지속적으로 30년간을 모으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억씩 10%씩 35년간이요. 네네.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얼마나 되죠? 30년간 모으면 1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7억 5천만 원이요. 예.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억만 있어도 30년 후에는 10억은 고사하고 그것보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이 소위 말하는 부의 논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30년 중에 단 3번만 10년째, 20년째, 30년째
단 3번만 수익률이 안 나던 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30년의 투자 기간 중에 27년간의 수익을 냈고 딱 3해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13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17억 5천만 원에서 13억 1천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27년간 10%의 수익을 계속 냈지만 10년째, 20년째, 30년째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딱 3번만 네. 냈다고 가정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되십니까? 글쎄요, 27년간 계속 10% 수익률 내다 마지막 10년째, 예, 20년째, 30년째 글쎄요, 마이너스 수익률 얼마나 깎을까요? 7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 실제로 우리가 30년간 10%의 수익을 낸 경우하고 27년간 수익을 내면서 딱 3번만 마이너스를 낸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한쪽은 10억이라는 부를 가지고도 훨씬 더 남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지만 딱 3번의 마이너스를 가져온 사람은 10억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부를 향해서 갈망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것이 금리입니다. 즉 금리라는 것은 예금이자 그것이 주는 어떤 크기, 파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적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 수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리 예금이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금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부자가 형성이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 해에 50%,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그 부자가 어떻게 금리를 활용하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이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지요. 부자라는 것은 그림을 보시면은 부자라는 것은 부를 지키는 사람이지 더 늘리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가 부자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네. 그냥 부자는 자신의 자산을 더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갈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저 현재의 상황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A 국면, 즉 금리가 가장 높은 국면에서는 당연히 예금을 들어있겠지요. 네. 예금이 가장 무위험이고 내 자산이 붕괴되지 않을 확실한 수단인데 예금 금리가 B 국면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대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는 높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현재의 네. 부가 위협받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보다 조금 더 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확정금리의 채권을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게 예금에서 채권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예.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도 가치가 보존되고 오히려 수익은 더 높아지니까 네. 거기서 수익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 대비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 것이죠. 부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금리는 점점 더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강 국면에 오면. 그래서 금리가 C 국면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채권 수익률이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관점이 오면 채권 수익률도 반등을 하락하게 되고 채권의 가치도 이제는 다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채권을 팔고 이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고민을 해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10억을 주고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만약에 월 기준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내어주는데 현행금리는 3%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예금을 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을 산 거지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임대 수익률을 위해서 부동산을 샀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차익을 주니까 부동산을 샀을 뿐인데 부자들이 하나둘 사기 시작해서 건물들이 점점 잉여 부동산들이 흡수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오르겠지요.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는 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삶이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부자들은 이미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수익률에 대한 이익, 그 다음에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익을 또 취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군, 더 오르겠다. 부자들이 내어놓는 부동산을 또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 그때 부자가 선택할 것은 여전히 이 국면에서는 금리는 아직 인플레보다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세금을 감안하면. 이제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에 매력이 없습니다. 채권은 금리 상승 국면에 사면 바보가 되지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 들고 금고에 넣어놓고 잠궈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플레에 의해서 가치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방법은
다소 기분은 나쁘지만 부자의 입장에서 가장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 주식이지요. 네. 기분은 나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식에 눈을 돌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자 수익률보다 높은, 현재 저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KTNG,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그 블루칩들. 예. 예. 이자를 주면서도, 배당을 주면서도 앞으로 향후 2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만 사드립니다.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은 또 따라서 사게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리가 충분한데 굳이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주식을 팔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현재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국면까지 도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자기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부자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계속 자산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자의 그림자를 쫓아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 그럼 부자는 절대로 돈을 벌기 싫고 나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면 그저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A 국민이 한 바퀴가 돌아서 다시 달걀이 자기 위치에 됐을 때는 자산이 2배, 3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그림자를 밟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부자가 흘리고 간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자기의 자산을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있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금리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인플레가 금리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인플레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인플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돈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인플레는 기본적으로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는 대단히 유용한 물건이지요. 인플레가 없으면 사회적 자산이 증가가 되질 않습니다. 인플레라는 것은 사회에 도로가 건설되고 항만이 건설되고 또 그 외에 어떤 건물이 올려지고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가 역사 발전을 계속 해온 단계에서는 과거에 동굴에서 도끼를 들고 맘무스를 잡던 상황,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통팔달의 도로와 이 많은 산업시설들이 만큼의 가치가 결국 인플레 상승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의 상승, 그것은 곧 인플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만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은 틀립니다. 근로자는 자기가 받아서 가진 임금이 무엇인가를 사려 할 때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은 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 혹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수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주거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테크가 태동한 것이지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것을 혹은 차곡차곡 왕서방처럼 항아리에 모아놨을 때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인플레를 간과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종신보험 들으셨어요? 네, 들고 있습니다. 한 개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년이나 30년 후에 얼마를 받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겠지요. 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또 그때 얼마를 받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겠지요. 요즘 유행하는 그 건강보험 혹시 가입하셨습니까? 암에 걸리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것도 가입하신 적 있죠? 아니요, 아직이요. 안 하셨습니까? 예. 인플레는 이런 논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100만 원의 정기예금을 내가 들었는데 편의상 10%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30%의 이자가 붙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는 같은 10%의 인플레가 있다고 가정하면 인플레가 붙어서 133만 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33만 천 원이 공중분해가 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20년 후에 종신보험을 1억을 탈 수 있다는 생각, 혹은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암이 걸렸을 때 1,000만 원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받았던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인플레 가치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황당할 정도로 적은 금액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금액으로 대개 모든 가치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모든 자산 가치는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침착하게 연구해 보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정기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져 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이 채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채권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채권 투자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예.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이상의 거래 자금이 필요하고 내가 직접 채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네. 것이죠. 하지만 과거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서도 주식 못지않게 아주 망한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과거의 그 투자 신사들의 문제들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경제를 알려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소위 말하는 이 한국 자산시장, 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큰 자금의 흐름이 이 채권시장이라는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가 많다. 즉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만약에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내가 밥집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별로 재미없는 국면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금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내가 이해를 하고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내가 아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경제의 본류를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권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내가 국밥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을 미리 챙겨야 되고 내가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 시세와 관련해서 그 싸다와 비싸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적 불균형에서 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떠한 의미인가요?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내재 가치를 구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네.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이 어떤 기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뭐 조개 껍질 같은 것이 만약에 그 거품이라면 누군가 보아도 내재 가치를 구분할 수 있지만 어떠한 국면에서 어떤 것이 내재 가치냐라는 것은 사실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재 가치를 규정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년간의 내재 가치, 20년간의 내재 가치, 100년간의 내재 가치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년간의 가격 평균, 30년간의 가격 평균, 100년간의 가격 평균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내재 가치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평균 가격으로부터 위쪽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것은 거품이다.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은 침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가져와서 최근 5일간, 최근 10일간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것은 내재 가치라는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라는 것은 기간이 긴 비교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 되는데 우리가 싸다와 비싸다라는 것도 대부분 이 감각적인 생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비싸다 싸다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10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난 석 달간 10억에 거래되고 있다가 최근에 9억에 거래가 된다.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난 10년간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반복하던 주식이 갑자기 20만 원이 됐다.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싸다와 비싸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그 비교 대상 대비 어떠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간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다. 네. 아파트라면 옆집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떻다. 혹은 동네 아파트 가격 전체를 비교할 때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다. 한국 전체 부동산이 거품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는 일본에 비해서 어떻다. 그렇다면 전 세계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 부동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다. 이렇듯이 싸다와 비싸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 대비 현재 가격이 높다 낮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다와 비싸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공되어진 특정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라는 것은 항상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충돌의 스파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싸다와 비싸다라고 믿는 내가 이것을 정말 내재 가치를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말해주는 일종의 불꽃 같은 것이지요.
네, 사실 그 가격, 시세를 형성하는 것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싸다와 비싸다를 형성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심리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술품 시장의 사례를 드셨더라고요. 미술품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죠? 싸다 비싸다라는 논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술품의 사례를 들었는데, 네. 피카소가 2005년에 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파이프를 든 소년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가장 비싼 가격이라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1,400억에 낙찰이 되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가세 박사의 초상 고어 그림이죠. 1,200억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술품이 1,400억에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온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세 박사의 초상이나 파이프를 든 소년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네의 일출도 단 하나만 있는 것이고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와 파이프를 든 소년의 하나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선호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미술품 시장 전체가 저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다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 미술 시장은 좀 황당합니다. 그림의 가치를 떠나서 호당 가격으로 매기지요. 네. 크기에 따라서 이제 덩치만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상화가 굉장히 비싸겠지요. 그렇듯이 심리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한국 시장이 미술 시장이 거품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한국 시장이 미술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피카소의 파이퍼를 든 소년이 1,400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러면 14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말도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술품 시장 역시도 거기에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의 충돌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재 가치를 정할 수 없는 물건마저도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배당을 주거나 임대 수익을 주는 부동산에 이렇게 내재 가치를 줄 수 없는 물건인 미술품마저도 미술품에서는 배당도 주지 않죠. 혹은 뭐 주주들에게 대해서 금리 어떤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주당 가치도 늘어나지 않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미술품마저도 그때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높습니다. 이유는 미술품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대개 일반인의 투자 자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예유 자금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품 가격이 붙듯이 조금 더 올라 있지만 그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가격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가 아니라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전체 유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그 나라의 유동성의 크기를 미술품 시장이 반영한다.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모든 자산은 결국 유동성의 결과이고 심리적 변수의 답이다. 네, 시골석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인데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사서 일주일 후에 팔았으면 단기 투자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내가 오늘 주식을 사서 3년 후에 팔았으면 장기 투자지요. 네. 보통 이렇게 기간을 생각하는 것을 장기와 단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성 게임을 믿는 것이죠.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내가 목표한 수단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린다. 그래서 목표한 가격대에 도달하는 것이 내일이라면 내일로서 끝나는 것이고 10년 후에 도달한다면 10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단기 투자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 가속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 투자의 문제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이 나고 주식 투자로 망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기사가 연일 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힘들겠죠. 어렵죠. 예. 초심자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투자를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진 씨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1년간, 2년간 주식 투자가 계속 수익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평생 회복이 되지 않는 역사상 최고점에 내가 뛰어들 확률이 길거리에 나가서 로또를 사도 아마 당첨될 겁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가속도가 있을 때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게 되지요. 네. 이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자 초심자의 악몽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짧은 기간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주식을 쉽게 사고 부동산을 쉽게 사고 자산 투자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거래 비용입니다. 우리가 펀드나 뮤추얼 펀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98%의 펀드가 지수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98%가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 개인 투자자가 생각해 볼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떠한 경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평균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왜 평균도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 2%의 누적적 복리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비용을 내가 냈다면 그것은 평균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본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지만 최소한 비용 발생만 줄이더라도 나는 평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가지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오히려 펀드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높은 거네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도 한번 사고 팔면 1% 정도 한국 시장 기준으로 거래 비용이 들어가지요. 물론 이것은 돼지 소풍 갈 때 머리수 세는 거하고 같은 계산입니다만은 그럼 100번을 거래하면 내 원금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래를 100번을 하면 원금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100번의 거래에서 항상 1%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만 수익이 나는 것이지요. 물론 누적적으로 2%씩 줄어들기 때문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론상은 그만큼 내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비용이라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거래 비용이라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고 내가 사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손절매도 자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종목을 고르고 주식을 사야 된다면 혹은 부동산을 사야 된다면 정말 통찰적 안목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어떠한 사단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정보가 돈인 이 시대가 왔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얻는 정보, 그 정보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수십만 년간 지금 진보를 해왔지만 사실 지적 능력은 의외로 크게 진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원시시대에도 IQ가 60은 되었을 테고 지금 인간이 평균 IQ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산가치나 그 외의 어떤 문명의 발달은 엄청나게 이루어냈죠. 우리는 그만큼 정신적 영역, 즉 통찰적 영역에 대해서 좀 사실은 무시하고 그 외의 어떤 정보나 그 외의 계량적 부분에 많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미래에 대한 안목 이런 것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혹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보고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그걸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그 외 기타 변수 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논한다든지 혹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이 결국 변수와 정보이죠.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점이 많습니다. 정보는 먼저 결론적으로 배타적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정보는 필요가 없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일단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여야겠죠. 그 정보가 만약에 부정확하다면 그것은 독배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 정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현 씨가 지금 KDI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굉장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경기 전망을 합니다. 내일 한 달 후에 발표할 내년도 경기 전망을 오늘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시중에서 예측을 하기를 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5.5%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거시적 의미에서 수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지요. 네. 구체적 정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경이 내일 상장한다 이번 달에 이런 것이 구체적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성이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정보여야겠죠. 이렇게 확실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뻔하게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개발 지역에 부동산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신도시에 금을 긋는 자를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몇 달 후에 신도시 발표를 할 텐데 저 금을 이렇게 그었다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시적절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배타적인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 즉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는 사실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투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쌓고자 하는 이러한 계량적 정보보다는 실제로 내 직관과 통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통찰적 상황, 즉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를 믿고 내 이성을 현명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추천 종목을 보거나 심지어는 머니 레볼루션 보고 무슨 종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대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저도 항상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해 보면 50%는 맞고 50%는 틀렸습니다. 제가 51%만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50년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작은 미시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 전체를 크게 보고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은 미국 GM 자동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12년부터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 그것도 1930년까지 짧은 기간에 보여주었는데 1920년에 $70 정도 수준이었고 그 이전에는 불과 단단히 $5, $4 수준이었죠. 22년에 무려 70%가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29년에는 $350로 갑니다. 1930년에 다시 급락하고 60년대 $60, 2000년에 $100, 지금 다시 찌그러들었죠. 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로병사화처럼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때 GM이 상장된 1912년 정도에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내연기관이 발달하고 그것이 거대한 기차를 만들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철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철도 산업에 투자를 했지만 사실 철도라는 것은 제한적이죠. 철로가 놓인 길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물건들이 물자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철로는 한 사람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도 기차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소형기관이 헬리포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것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기차가 놓이지 않은 곳곳에 다 갈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고 갈 수 있는 물건에다 해서 투자를 했죠. 물론 초기 성과는 컸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초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네. 그렇지만 대개 그렇게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없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죠. 그래서 과잉잇을 위하 잉여을 위해서 주가는 70%의 대폭락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몇 개의 기업들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간 연속 기업으로 살아나면서 미국의 빅3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인터넷 환경으로 한번 돌이켜가보죠. 1997년, 98년, 지금 2000년까지 왔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혹은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은 뭐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정도였지만 지금 인터넷은 곳곳에 케이블까지 움직이고 이제 미사일까지 그 외에는 인터넷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실핏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인터넷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수하게 명밀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껏해야 살아남은 기업 네이버 다음 현재 한국 기준으로 보면 NHN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 GM의 사례이든 지금 현재 인터넷 산업이든 혹은 통신의 사례이든 모든 것을 보면 초기의 성장 환경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기대감을 안고 갔다가 과잉 투자에서 재평가되고 진짜 살아남은 체력이 있는 기업들만 주도하는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40년대 자동차, 50년대 일렉트로닉스, 70년대 반도체, 90년대 컴퓨터, 그다음에 90년대 말에 IT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바이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통찰적 안목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권의 가격을 사고 판다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프로그램에서 매주 앉아서 주권의 가격이 내일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는 방송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이런 어떤 산업의 흐름, 통찰적 눈으로 지켜본다면 그 산업에 투자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말 큰 흐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정말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권의 가격에 일비하면 부자는 되지 않고 항상 거기 받는 스트레스와 거래 비용으로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여담이지만 1910년대 미국의 상황 또 199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인터넷 산업의 예를 드셨는데요. 앞으로 그럼 긴 안목과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몇 년 전부터 바이오를 주장했지만 바이오 산업은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짝 거품이 끼었다가 지금 올라가고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줄기세포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안티에이징 혹은 헬스케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오래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죠. 넓게 보면 이제 뭐 주름을 피우는 일 하나까지 뭐 비만 사업 하나까지 사실 바이오 영역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티에이징 바이오 헬스케어를 토탈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에 관한 산업, 과거에는 기계에 관한 산업이었지요. 근데 기계 문화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 일단 주목을 해라는 점.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에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정된 화석 자원들이 소모가 되고 그에는 폐기물들이 쌓여가고 공기는 더러워져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우리가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정말 웰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크게 보면 헬스케어 혹은 안티에이징, 바이오, 그 다음에 치료산업, 또 에코솔루션, 환경산업,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꿈꾸는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재테크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박경철 선생님의 부자경제학 강연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005년에 진행된 강연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회성 시청이 아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박경철 선생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시면 잠시 후 추천드리는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